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지가 1년 반이 넘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2,000명대까지 이렇게 또 발생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매일 수십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백신 접종도 지금 수급 차질로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공방에서는 충청북도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용호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희성 충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다들 아시겠지만 좀 심각한 상황이라 전국이 초비상인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충청북도도 지금 계속 또 늘고 있어서 또 바쁘실 것 같고 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50명대에서 최근에는 4단계를 넘는 75명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뇌에서는 엄청난 의중한 상태로 보이고 방역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도 이제 또 그 안에서 또 병원에서 있으면서 더 이제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요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이 충북 지역의 중증 코로나 환자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주로 고령층 환자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젊은 층 중심으로 이제 젊은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하게 돼서 조금 우려스럽고요. 아, 네. 게다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환자분들의 그 입원 기간도 길고 그리고 중증도도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병상 가용 병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환자들이 빨리 퇴원을 해서 병상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30% 정도 병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는 현재는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이제 발생자 수가 늘어나면 이제 병상 수도 소진될 것 같은 조금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금 충북대 병원에서는 치료 병상이 몇 개 정도 있나요? 37병상이 있고요. 지금 28명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좀 빡빡한 상황인가요? 네, 그 현재 이제 병상 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환자들을 담당할 특히 간호 인력이 중요한데 지금 기존의 간호 인력으로는 이 환자들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 인력을 빼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보게끔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중증 환자들을 보느라고 일반 중환자들 네. 이분들에 대한 치료가 조금 빈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대비를 해야겠군요. 더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충북에서는 지금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하는 곳이 충북대 병원 외에는 어디가 있나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담당을 하고요. 네네. 만약에 저희 병원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타 권역의 중증 환자들을 담당하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충북 지역에 있는 중환자 담당 병원은 충북대학교 병원이 유일한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4차 대유행 누구는 또 정점이라고 하고 지금도 아직 정점이 되지 않았다. 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확산하고 있는 이 원인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델타 변이 때문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델타 변이고요. 이게 전파력이 수두에 맞먹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올리긴 했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래 갈수록 사실은 사람들의 수능도가 떨어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델타 변이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수능도가 좀 떨어지는 두 가지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델타 변이 얘기해 주셨고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확산의 원인? 우리 도의 확진자 현황을 보면 네. 좀 전에는 확진자가 타 지역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이루어졌고 또한 가족이나 지인의 모임, 다중이용시설 즉 식당, 카페, 주점, 체육시설, 댄스장 이런 데에서의 감염이 돼서 N차 감염으로 이루어져서 확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방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진자가 도내에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고 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이 내 가족이라면은 내 가족이 몽탕 걸리고 나하고 만난 그 지인이 확진자가 걸리는 그런 추세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집단에서 집단 감염이 돼서 뭐 50명인 것과 산발적으로 감염이 걸려서 50명이다. 이거랑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산발적이 훨씬 더 위험한 거잖아요. 예,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집단 감염은 그에 대한 확진자와 접촉자를 구분해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진단검사를 하면 되는데 네. 이미 이 산발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도내 전 지역에 확진자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고 일상생활에서 현재 감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4차 대유행 정점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뭐 어떤 분들은 지금 2,000명도 넘었는데 3,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일일 확진자 수가 그렇게 내다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1차 접종률이 한 40% 그리고 백신 완료된 사람이 한 1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은 발생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같은 추세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는 뭐 정확하게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점은 아니다라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확산세가 좀 멈추질 않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까지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1단계는 뭐 하고 2단계는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금 1단계는 뭘 하는 거를 전체를 다시 바꿔서 지금 델타 변이가 워낙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의 방역 체계로는 네. 이것을 잠재운다는 것은 좀 어려움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좀 더 확산 추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수칙이라던가 외출을 좀 자제하고 서로의 만남이라던가 타 지역의 확진자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지금에 있는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 확진자일 수도 있다. 가족이 누구를 만나러 갔을 적에는 나중에 좀 만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국민께서 방역수칙을 스스로 강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현재의 상태는 좀 위험하게 더 확산 추세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대로 했는데 확산세가 이제 줄지는 않고 더 이제 심해지는 상황. 그게 이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정부나 도에서 좀 정책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나요? 분위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단계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단계의 조정입니다. 확진자가 그 지역에 많이 뵀을 적에 우리 도는 이제 3단계에 준하고 있고 충주만 4단계인데 이 단계를 올렸을 적에는 모임 자체가 네. 2명으로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출을 자제하고 스스로를 외출을 안 하고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인 방역 정책은 아마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엄격한 이제 요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 방역 정책의 기본은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는 것, 즉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제 의료 시스템, 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사망률이 우리나라보다 몇 퍼센트, 몇 배 이상 높은 이유가 네. 치료법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를 겪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간단히 공급할 수 있는 산소조차 제대로 공급 못하는 상황이 인도에서 벌어졌잖아요. 살릴 수 있는데도 못 살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생자 수가 많으면 발생자 수에 따라서 중증 환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발생자 수를 낮추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방역 정책, 접촉률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동량을 줄이는 방법을 조금 더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위험군의 치명률을 낮추는 방법, 이거는 사실은 지금 백신밖에 없거든요. 네. 1차 접종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고위험군, 그러니까 연령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감염이 됐을 때 위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해왔던 정부의 정책, 방역 정책에 있어서 조금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일선 현장에 계신 또 의사 선생님으로서. 사실은 뭐 그 기본 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제 1년 넘게 이 방역 정책을 봤을 때 각 업종별로 사실은 이러한 그 전파의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한 재평가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현재까지의 방역 정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전의 그 역학 자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의 방역 정책은 다시 말해서 전파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이러한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역 정책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기본이야 같겠지만 뭐 세세한 지침이나 이러한 수칙 같은 것은 다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델타 변이가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기존의 델타 변이가 이전에 있던 바이러스로 만든 정책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네. 좀 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전국에 확진자가 많이 늘고 네. 있는데 그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세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의 바이러스는 한 가족이 4명이 식사를 했으면 확진자 한 명에 한 명 아니면 2명이 많이 돼야 확진이 됐는데 지금은 4명이 한묵에 똑같이 걸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호프집의 예를 들으면 그 호프집에서 3명이 맥주를 먹었는데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있는 사람이 유증자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델타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역학조사의 범위도 넓히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 속도를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될지 많은 전문가하고 논하고 있지만은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도에서나 국가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최대한 남과의 만남을 하지 말라는 그런 걸로 현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너무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도 이제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만나지 마라, 타 지역과의 접촉을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벌써 1년 반 이상이 되다 보니까 들어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정책을 돌아보고 조금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은 우리가 방역 정책을 계속 홍보를 듣다 보면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방역 정책이 왜 필요한지 네.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행동하라 그러면 사실은 그 지침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원동력이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한 얘기는 사실은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력이 이렇게 세니까 식당에서는 몇 명 이상 모이지 말고 대화를 자제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단순히 뭐 행정가나 뭐 의사들만 모여서 그러한 방역 대책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홍보 전문가, 뭐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뭐 행동 경제학자들 이런 다양한 직촉의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 좀 더 그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도 좀 다르게 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네. 지금 델타 변이가 워낙 그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그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좀 많이 틀잖아요. 그래서 근데 에어컨을 틀면은 사실 환기가 중요한데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 같은 경우에 어떤 확진자가 있으면 그 전염력이 엄청 강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그 공기의 환기량은 네. 바이러스의 이동 그리고 바이러스 농도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고요. 그래요? 뭐 최근에는 뭐 여러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환기의 중요성을 이제 밝혀낸 연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냉방을 하더라도 꼭 창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공기청정기 그런 것도 같이 사용하면 바이러스의 농도를 줄이고 그리고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도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열면서 환기를 하는 식당은 없단 말이에요. 아까우니까. 그렇죠. 전기료도 비싸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전기료도 조금 낮춰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왜 환기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사실 공기 전파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통해서 그 비말이 이제 뭐 이동을 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확진자가 어떤 물건을 집으면 좀 있다가 그 물건을 똑같이 집는 사람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전파의 경로라는 게 네. 이렇게 단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대부분의 전파는 비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나오는 침방울, 재채기할 때 나오는 뭐 침방울 이런 것들이 주 경로이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 전파 그리고 사물이나 이런 데 접촉한 바이러스가 다시 다른 사람이 그 접촉한 바이러스를 만지고 네. 그거를 이제 뭐 코를 만진다든지 점막을 만져서 접촉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로는 이미 밝혀져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더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게 더 쉬워진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사실 조금 바이러스가 활동이 좀 주춤하다. 겨울에는 좀 더 활발하다 그랬는데 더 심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워낙 전염력이 세서 그런가요? 아니면 온도랑은 상관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 이제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네. 여름, 그러니까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이제 조금 그 감염 빈도가 떨어지는 게 지금까지 관측 결과였는데 네.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예측을 했었거든요. 여름이 되면 조금 겨울보다는 감염이 좀 잦아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 감염의 전파에는 그보다는 온도나 습도보다는 사람의 행동 양식 그리고 뭐 백신의 효과 뭐 이런 방역 정책 이러한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여름이 된다고 이러한 전파가 좀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그걸 기대할 수는 없겠네요. 네,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봤고 충북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뭐 수도권 얘기가 이제 하도 심각하게 나오다 보니까 충북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조금씩 늘고 있어서 이제 좀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고 언제 또 이게 불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충북의 상황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언제 기준인지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예. 8월 12일 0시 기준에서 도내 확진자는 네. 4,378명에 해당이 됩니다. 5월이나 6월에는 한 300명대, 7월에는 500명대였었는데 8월에는 현재 511명이기 때문에 확진자의 추세가 급증이 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중증 환자는 현재 22명이고 사망자는 71명입니다. 그러나 5월 30일 이후에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유 병상을 보면은 4개 감염병 지정병원이 중증도에 따라서 충북대, 청주 충주의료원, 베스티안 해가지고 505병상 네. 어떤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자에 대해서 744병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은, 진천, 제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충북은 그 병상 같은 거는 지금 부족하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청주의료원의 예비병상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네. 청주의료원에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경증 유무에 따라서 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조치를 해서 중증 환자가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국가에서도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5%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는 계획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테고, 도에서도 사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에 맞게끔 의료원이라든가 민간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병실 확보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 지금 충북대 병원조차도 조금 이제 꽉 차면은 이제 뭐 치료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좀 더 병상 확보가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이제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물론 코로나 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질환의 사람들도 이제 환자분들도 위중증 환자가 많죠. 네, 네. 맞았고 또 저희 이제 충북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환자를 한 명 보는 데 필요한 인력과 일반 환자를 보는 인력은 제 뭐 대략적인 뭐 계산을 해봐도 2~3배 정도 더 힘든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면 사실은 간접적으로 정작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러한 병상이 부족했을 때 이제 필요한 병상을 다른 권역에서도 이제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 저희 병원의 37병상을 더 늘릴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더 발생하면 전국적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북 안에서도 충북대 병원뿐만 아니라 좀 뭐 다른 병원에서도 중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충북 지역의 말씀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병상을 늘리고 뭐 기계를 새로 설치한다고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년간 단련된 뭐 이렇게 지식이나 경험들을 뒷받침하는 의료 인력이 있어야지만 환자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네네.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러한 코로나 환자, 중증 환자를 보기 위해서 인력들이 일반 간호 인력이 아니라 정말 중증 환자를 보는 중환자실 간호 인력이 재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 중환자들 치료를 포기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병상 수를 늘린다고 해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또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네.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충북에서 감염이 이제 계속 늘고 있어서 수십 명씩 되고 있는데 연일 좀 특징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좀 어떤 경로로 많이 감염이 되는 건가요? 가장 우리가 확산 추세에 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네. 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와 맞물려서 방학이 시작됐고 휴가철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렇고 이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알파나 이거 변이에 비해서 1.6배, 중증도도 한 2.2배 높다 보니 사실 1.6이나 2.2에 감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쉽게 생각하면은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그러면 4명이 몽창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전파 속도를 이해하시는데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우세종이다. 걸리는 사람 대부분은 다 델타 변이 때문이다. 그런데 충북도 그런 상황인가요? 충북도 현재 변이도 있지만 델타의 한 영향이 한 60%에서 7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냥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사실 지금 만든 백신 자체는 델타 변이 전에 대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델타 변이가 지금 우세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조금 델타 변이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겠네요, 방어율이?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나요? 예,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치명률과 중증도를 막는 게 되기 때문에 목표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백신의 효과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기존 그 델타 변이 이전의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관측 결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접종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네. 나중에 말씀드릴 것처럼 접종자도 돌파 감염이라는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감염에 되면 감염
감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두려워할 건 없겠지만 방역 정책을 잘 지킴으로써 이제 타인에게,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계속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돌파 감염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돌파 감염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요양원에서 좀 집단적으로 또 나오고도 있고요. 돌파 감염이 그럼 왜 일어나는지 좀 원리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신을 맞고도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했는데도 걸리는 거예요. 돌파해서 감염이 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돌파 감염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했었던 거고요. 네. 사실 감염 예방 효과가 뭐 90%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조금 오해하는 게 이제 100 정도의 감염이 생길 거를 한 10으로 줄였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접종한 사람과 그리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위험을 비교를 한 게 접종 효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접종을 한 사람이라도 100% 보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바이러스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고농도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돌파 감염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돌파 감염 뭐 백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돌파 감염이 많이 발생했다. 뭐 통계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백신 종류마다도 또 다른가 봐요. 돌파 감염 그러니까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돌파 감염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네. 그리고 접종자 수도 뭐 화이자 그리고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4가지 종류인데 네. 사실 그 4가지 종류의 백신 효과를 봤을 때 돌파 감염은 얀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네네. 지금은 워낙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백신의 효과를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얀센을 맞으면 돌파 감염이 생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예, 아직까지 아직 사례가 적어서. 네, 전 세계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이렇게 정확한 연구는 없습니다. 네. 그 충북에는 어떻습니까? 돌파 감염 사례가 좀 있나요? 예, 저희 도내 이제 첫 돌파 감염이 시작된 게 5월 22일에서 첫 돌파 감염이 이루어졌는데 네. 도내 24건이 돌파 감염이 이루어졌는데 전체 확진자의 수로 봤을 적에는 0.02% 정도에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뭐 수가 틀리기 때문에 몇 건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골고루 좀 나온다. 이렇게 돌파가. 그런데 백신을 맞았을 때하고 안 맞았을 때의 차이는 크다. 치명률이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증증도 이런 거에서 많이 낮추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을 맞는 게 모든 면을 따졌을 때 훨씬 낫다. 그렇게 하고 확진 사례를 보더라도 그분에 의해서 확진자가 남한테 감염사는 사례도 적다. 네. 그래서 그 예로 60세 이상의 확진자의 수를 봤을 적에도 백신을 맞은 60세 이상은 그 이후로 한 감염률이 50%를 떨어졌기 때문에 네. 돌파의 감염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뭐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적은 수치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뉴스에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네. 그럼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수 있는 거네. 그럼 맞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바로 연결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네. 사례가 늘어나면 네. 백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돌파 감염에 대한 백신 불신감? 백신을 맞으면 나는 건강하게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일단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기 때문에 네네. 접종하신 분들은 이제 돌파 감염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방역 관점에서 돌파 감염이 중요한 이유가 네. 그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돌파 감염자들이 증상이 좀 경미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증상이 나타나야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진단을 받고 이제 격리가 되게 되는데 증상이 경미하면 그 기간 동안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전파는 또 되나 봐요. 증상은 경미해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델타 변이 이외의 다른 그 예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돌파 감염자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구를 해보니까 델타 감염에 의한 돌파 감염은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서 걸리는 그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바이러스 노출량과 비슷하다고 돼 있어요. 돌파 감염도 비슷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 감염이 바이러스 배출량은 비슷하지만 조금 빨리 떨어지는 경향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초기에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남들에게 전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방역 측면에서는 좀 중요하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하다는 거는 전파력이 비슷하다는 거고, 네네. 근데 돌파 감염이 된 사람,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감염된 사람은 증상은 적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일부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증상이 적으니까. 네, 그런 것도 아직 조금 데이터가 쌓여봐야 되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정말 몸이 아프거나 뭐 여러 증상들이 크게 오면 더 전파 확률이 그거에 따라서 높아지나요? 아니면 증상과는 상관없이 전파력은 뭐 그냥 높을 수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 뒤로부터는 사람들이 조금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네, 마스크도 더 잘 쓰게 되고 손발 위생도 잘 하게 되고 근데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어진 이유는 무증상 감염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충청북도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확산이 심각하고 뭐 지금 대책을 들어보면 결국 수렴하는 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 현재 하고 있는 뭐 백신 접종을 빨리 접종률을 올려서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되냐 안 되냐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지금 일정대로 계속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이제 접종률이 어느 정도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도는 이제 2월 26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1만 명, 한 45%의 접종률을 이뤄줬고요. 전국 접종률에 비해서 한 2.2%가 현재 높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56세 이상의 접종을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18세에서 55세까지의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도의 목표는 9월 말까지 도민의 한 70%, 한 112만 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있고 112만 명 정도 70%가 접종이 된다면은 네. 어느 정도는 집단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예방접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백신 뭐 수급 차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뭐 백신의 수급 현황은 국가에서 총 관리를 하고 네. 자체적으로도 8만 7천 명에 대해서는 자율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에서 아마 어느 정도 좀 늦게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경우는 1차 접종을 맞고 2차 접종을 4주가 되는 날에 맞는데 4주 후에 맞는데 그걸 5 내지 6주로 늦춰서 1차 접종률을 높이고 2차 접종률은 좀 늦춰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고 1차 접종만 하더라도 한 87%의 효과가 있다고 질병청에서도 발표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 접종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북에서는 백신 일정이 좀 연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1차 접종은 연기되는 사례가 없고 2차 접종은 4주에서 5, 6주로 네. 한 2주 정도 늦춰지는 사례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방금 전에 그 70%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다 맞으면 집단 형성을 목표로 지금 이제 계속 백신을 맞고 있는데 참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네. 뭐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전문가들은 집단 형성은 사실 안 될 것이다. 뭐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집단 면역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이제 그 이유가 집단 면역이라는 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한 70%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그걸 네. 집단 면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게 감염력에 따라서 네네. 조금 달라지는데 감염력이 높을수록 집단 면역, 그러니까 면역력을 가지는 인구 집단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60%, 70% 백신 접종하면 집단 면역을 이룰 거라고 예측했던 건 사실 델타 변이 이전이었고요. 델타 변이 이후에는 사실은 80%, 90%까지 올려야 된다는 게 이제 여러 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네.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접종 가능한 연령을 따져보면 전 인구의 한 85% 정도 되고요. 네. 이 백신 거부한 사람들 없이 다 접종을 했다고 해도 네. 사실은 85% 접종을 해서 항체 생성률을 과연 80%, 90% 만들 수 있느냐 생각하면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100명이 다 접종해도 네. 항체 형성률은 70 정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전 인구의 100%가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그럼 때문에 최대한 맞으면 한 80% 정도 될 텐데 네네. 그렇게 80% 맞아도 그 항체 형성률은 전체로 봤을 때 60%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집단 면역 형성은 원래 힘든 거였나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 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중증도를 낮춘다면 사실은 우리가 계절 독감도 매 계절마다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계속 중증도 위험도를 낮추다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문제는 사실 이제 감염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제 감염자 수가 많고 그 감염자들은 또 어떻게 자연 면역으로 코로나에 대한 감염력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데 네. 방역을 잘 한 결과로서 우리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만 한 전 인구의 한 4% 정도만 한 21만 명만 지금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접종률도 높지가 않고 그리고 감염 유병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는 집단 면역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목표로 움직이긴 해야겠지만 전문가로서는 집단 면역까지 형성은 결국은 쉽지 않지 않나. 근데 어떻게 보세요? 네,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마냥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변수도 있고 그러나 예방접종을 맞는다는 것은 확진자의 수를 현저히 낮출 수 있고 중증도라든가 치명률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은 또 맞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18세 이하는 아직 접종 대상이 안 되고 그 이상은 45% 이상 맞추고 9월까지 70% 이상이 된다면 집단 면역은 아니더라도 집단 발병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 형성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래도 많이 맞아야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여기에는 동의하는 거는 거죠? 네, 그거 외에도 사실은 집단 면역이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되긴 하는데요. 네네. 사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접종률을 높이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접종률이 5%, 10%도 안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나라에서 감염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또 전파력이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지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백신의 장기간 면역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 집단 면역 접종률을 올리더라도 이게 6개월을 갈지 9개월을 갈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종률을 올려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태도보다는 네.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역 정책이랑 같이 가는 태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백신 접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래도 많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맞아야 되죠. 네네. 근데 지금 많이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된 백신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종을 할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 연구진들이 사실은 이러한 이제 충북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수리 모델링이라는 걸 해봤어요. 네. 어떤 대상으로 접종을 해야지 좋은지. 뭐 예상하셨던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감염이 됐을 때 가장 위험에 닥칠 수 있는 분들을 우선 접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반면에 전파 속도를 낮추려면 활동 반경이 넓은 젊은 층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하는 게 전파 속도를 낮추는 데는 유리합니다. 네. 대신에 사망자 수를 줄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사망자 수를 낮추는 거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령자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 확진자 수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상 수의 확충이라든지 의료 인력의 확충 뭐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18세 이하는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맞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뭐 혈전 이런 것 때문인가요? 18세 미만, 그러니까 지금 외국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도 접종을 했고 네. 시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이 된 상태거든요. 네. 저희 연구에서도 사실은 12세부터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은 12세 이상부터 접종을 하면 전파 속도도 낮출 수 있고 사망자 수를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18세 이상 접종을 고수하는 이유는 네. 사실은 제 생각에는 백신 분량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백신 분량 때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지금 교수님 말씀만 따라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은 혈전이나 이상 반응이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한 백신 수급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이 60세 이상이 기저질환이 있고 중증도 있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 위주로 했고 지금 솔직히 56세 이상까지는 1차를 거의 맞았습니다. 네. 그러나 활동량이 가장 많은 20대에서 50대의 확진율이 거의 17%, 17%의 골고루입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았어요. 거의. 지금 대상이고 예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구가 우리 도만에도 18세에서 55세까지가 한 39만 명이 되거든요. 그분들이랑 자율접종이라든가 56세에서 59세까지 8, 9월에 70% 이상 맞는다면은 어느 정도의 집단 발병이나 감염률은 좀 낮출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세 미만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현재 국가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백신 수급이 가장 큰 문제가 같고 또한 이상 반응이라든가 혈전 이런 문제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당연히 이상 반응 그리고 수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급의 문제를 더 크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상 반응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상 반응은 지금 네. 뭐 혈전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접종을 안 하고 있죠. 그거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추세인데 그렇다고 다른 백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mRNA 백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들은 미국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 여러 연구에서 안정성이 입증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뭐 이상 반응이 덜 생기는 다른 백신들도 가지고만 오면 수급이 안 돼서 그렇지 가지고만 오면 맞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제 나이도 맞아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네. 주변에 다 물어봐도 일단은 맞는 사람들조차도 불안감이 다 있고요. 그리고 거부감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안 맞겠다. 네. 심지어는 이제 뭐 뉴스에 사망 사례까지 20대도 사망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좀 더 불안해지고 있는 이 상황.
뭐 물론 정부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 계속 인과관계가 크게 없다. 그리고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막 누군가가 백신 맞고 사망하고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저는 맞아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제 백신 이상 반응인지 아닌지 네네. 평가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 나온 지가 이제 불과 1년 남짓 됐고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백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한 판정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접종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에서는 조금 더 그 피해자를 좀 잘 돌보는 입장에서 시스템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이러한 이상 반응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과장 포장돼서 그 미디어에 나오게 되면 사실은 백신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이렇게 여과 있게 좀 그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약합니다. 네. 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맞아야 되면 그 이제 위험한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네. 나이대가 많아요. 그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봐요. 왜 접종을 안 했냐. 네. 그러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상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맞았다. 아, 실제 이제 확진자들한테 물어보셨다는 네네. 거죠? 그 뭐 나는 그 당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도저히 맞을 컨디션이 맞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후회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 눈빛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느낌이 있거든요. 접종을 할 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백신에 대한 보호 효과는 신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장의 이야기고 어떤 느낌인지 또 전달이 됐습니다. 국장님, 백신 거부감, 불안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희 동네에 이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자로 신고되신 분이 네. 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기저질환에 특히 있는 사람은 확진자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확진이 된다면은 그 위험이 더 크지 백신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에 의해서 사망자가 더 많을 수는 없다. 그럴수록 우리가 고위험군이라던가 이렇게 꼭 맞아야 될 사람들은 네. 제때에 백신을 맞는 것이 치명률이나 증상을 완화하고 확진자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두 분은 맞으셨나요? 네, 저는 접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충청북도도 현재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인가요? 3단계 네. 플러스 알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제 전국적으로 수도권은 3단계, 수도권은 4단계고 지역은 3단계로 이렇게 됐지만 우리 도는 3 플러스 알파를 실시했습니다. 8월 5일 날 충주시가 4단계로 한 단계를 격상을 했습니다. 네. 알파는 범위가 저희들은 우리 공연장 같은 데에서는 원래 5,000명 이내인데 우리 도에서는 200명 이내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학원이나 이런 데도 운영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모임이죠. 4명 이내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거. 어쨌든 사람과의 만남을 가장 적게 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네.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은 언제고 감염 현황을 봤을 적에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상향을 판단하는 건데 어떻게
충청북도 내 감염자가 100명 정도 넘으면 뭐 상향이 된다. 뭐 그런 게 있나요? 그 단계 형태를 보면은 네. 10만 명당 4명 이상이 발생했을 적에는 4단계 이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도민 160만으로 봤을 적에는 64명 이상이면은 3단계에 준하는 거죠. 주 평균입니다. 네. 그러나 3일 이상 64명 이상 있을 적에는 4단계를 격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성이 있네요. 현재 이제 하루 75명이 넘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을 지켜봐서 단계를 올릴 것인지 네. 아니면은 청주를 상향해야 될 것인지 지역별로 또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단체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전체를 4단계로 올리는 것은 광역단체장이 중수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지만은 네네. 시군에는 시군의 단체장하고 광역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4명이 전체가 지속적으로 넘는다면은 4단계 격상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4단계가 되면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제약이 있나요?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사적 모임 같은 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6시 이후로면 소모임 2명까지만 하고 3명이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2명까지. 예.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게 이 행사나 집회가 불가하고 1인 시위만 가능합니다. 클럽이나 나이트, 유흥주점이 집합 금지에 해당이 되고요. 종교 모임도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 단계까지 일단 충북만이라도 그 단계까지 안 가도록 다 이제 노력을 하고 개인 수칙도 잘 지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감염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감염이 안 되게 막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확산을 막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건 좀만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강조해 주실 게 있나요? 개인 수칙 방역도 하도 듣다 보니까 또 덜해진 것도 있어요.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신다면 전파력이 이렇게 강할 때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네네. 손발 잘 씻어야 되고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한 이후에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뭐 기침 가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버티지 말고 빨리 검사를 받으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되뇌어야겠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의 조기 발견입니다. 네네. 조기 발견해야지 확진 추세가 멈춰지는 거거든요. 도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증상이 있거나 또한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내가 만난 사람이 어떤 증상이 있다고 느껴졌을 때 바로 우리 보건소에 가서 선별진료 가서 진단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우리가 접종률을 다 했다 하더라도 돌파가 도내 24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 어느 달에도 마스크를 꼭 쓰시고 상대방이 확진자일 수도 있다. 그러고 우리 가족이 누구를 만났을 때 좀 자제를 하고 그분이 확진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만나는 걸로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의 제 생각에는 최선의 예방은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방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인데 도민 여러분께서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셔서 우리 코로나 확진 예방에 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1년 반 이상 지나면서 많이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인내하고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좀 애써 주시고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호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김희성 충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개편으로 시사 공방이 새로운 MC와 함께 새롭게 돌아옵니다. 전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